자, 오늘은 주제를 잊혀진 영웅에서 백승엽 장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알아보는 시간대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6.25 전쟁, 6.25 동란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생각나는 게 있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또 생각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자, 북침, 남침, 이것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6.25 전쟁, 6.25 동란에 가장 헷갈리는 부분들이 또 많이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또그 낙동강 전투,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 장군, 그다음에 유엔군, 방공, 또 방공병대도 했고 포스터 그리기도 했으며 일사후퇴, 그다음에 중공군, 383, 빠칠산, 학생의용군 등등 6.25 전쟁에 관련돼서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나이대에 또 이런 또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또 아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게 북침, 남침 어느 게 맞습니까? 이게 바로 섣부르게 대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이 쓰기가 남침은 보통 명사로 북쪽에서 남쪽을 침범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북한의 남침의 야욕, 북쪽의 남침에 대비하다 이렇게 얘기들 하죠. 그래서 남침하다, 북쪽에서 남쪽을 침범하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요. 근데 북침은 남쪽에서 북쪽을 침략함이라고 명사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 전쟁이 남한의 북침으로 시작됐다고 잘못 기술한 책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북침하다의 동사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침략을 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들이 헷갈리지 않기로 우리가 잘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임진왜란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네, 임진왜란 하면 대부분 모두가 이순신, 그다음에 거북선, 이렇게 등등 많은 걸 떠올리죠. 그러면 6.25 전쟁하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그렇죠, 메가더 장군.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잘 모른다는 거죠. 6.25 전쟁하면 우리나라 사람 하면 잘 모른다는 거죠. 우리나라 군인이 우리나라 인물이 6.25 전쟁에 어떻게 활약한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거죠. 근데 임진왜란 하면 이순신이라는 인물이 우리나라 조선의 그 수군 장수로서 이런 장군이 있었다. 근데 6.25 전쟁에는 대부분이 메가더 장군을 인물로 따지면 메가더 장군을 떠올린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도 백승엽 장군이라는 걸쭉한 장군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포스터잖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포스터를 단 장군이 바로 백승엽 장군입니다. 근데 백승엽 장군에 대해서 또 말들이 많습니다. 친일파냐 아니면 또 우리나라 6.25 전쟁의 영웅이냐 이런 여러 가지 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그게 뭐냐면 그 조선 구한 말 때 이제 일본 군인으로서 간도 특설대의 중위로 그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군대를 맞는데 이 간도 특설대가 뭐냐면 그 만주에 있는 만주 그쪽 일대에 그 독립군 그 항일 투쟁을 하던 독립군들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잡는 어떻게 보면 특별한 조직인 거죠. 그걸 이 특설대가 된 뭐냐면 조선인이 조선인을 잡는다. 그러니까 EJ라고 해서 간도 특설대를 창설을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일본인 장군 하에 이제 수하들이 하사나 장교 소위 장교들이 배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간도 특설대는 정말 그 독립군을 잡아내는 그 특수부대 같은 조직을 만들어둔 거죠. 거기에 이제 이 백승엽 장군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위로서 해방을 맞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친일 인명 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는 이유가 이제 중위로 이렇게 해방을 맞았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백승엽 장군에 대해서 이 친일파다 그의 업적을 대부분 그때 당시에 일본군으로서의 그 친일파에 대한 의존도를 많이 하고 그거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부분들 분명히 사람은 가가 있고 실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에 대한 것도 인정을 하고 가에 대한 것도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역사관의 그 대부분을 보면 실에만 모든 걸 초점을 맞춰서 이 사람에 대해서 끌어내리고 또 그 여러 가지 그 형태에 대해서 사람을 끌어내리는데 오늘은 뭐 친일파를 떠나서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현재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건국에 있어서 6.25 전쟁에 대한 6.25 동란에 대해서 우리의 영웅을 알아보는 시간을 이 시간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친일파는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잠깐 접어두고 이 시간에 우리의 잊혀진 영웅들을 한번 찾는 시간이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백승엽 장군 하면 생각나는 게 다부동 전투,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정부 당시에 가장 치열했던 전투입니다. 그래서 1950년 6월 25일에 한국 전쟁이 발발하는데 북한은 무기와 훈련이 부실한 국군을 연이어 물리치고 승리하며 3일 만인 6월 28일에 서울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7월 5일에 오산 전투에서 오산까지 미군까지 격파하고 7월 24일에 대전을 7월 말 목포와 진주, 8월 초에 김천과 포항을 함락시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노선인 낙동강 전선에서 국군과 미군의 강력한 저항으로 교착 상태에 빠지는데 여기서 이제 그 반전이 일어나는 게 이제 여기서 그 이 낙동강 전선을 지킴으로 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함으로 해서 다시 북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다는 거죠. 8월 3일에 유엔군은 마산과 외관, 영덕을 잇는 낙동강 방어선을 이제 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어떻게 보면 여기가 무너지면 이제 부산까지 다 순식간에 밀려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긴박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이 군인들이 싸우게 되는 거죠. 이 낙동강 방어전선이 이렇게 구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대한민국의 최남측 방어선이기도 하죠. 그래서 미군의 중심으로 대한민국 군과 영국군, 유엔군 등이 이 방어선을 지켜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전투에 한국군 제1사단이 벌린 바로 다부동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많은 사상자가 나면서 9월까지 버텨내면서 인천 상륙작전의 발판이 되는 시기가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부동은 대구에서 북방으로 한 22km 정도, 그리고 그 대구와 최단 거리로 방어선인 거죠. 그 대구가 되게 그 문경세제해서 이렇게 쭉 산세가 되게 험한데 그 길을 유일하게 지나가는 길이 이제 수월하게 지나가는 길이 바로 이제 다부동 그쪽 지역인 거죠. 보면 여기 뭐 유화산이나 그런 곳들이 쭉 이제 이렇게 밀고 내려오는 그런 요충지이고요. 여기가 뚫리면 대구까지 이제 바로 무너지면서 대구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 뭐 밀양, 부산까지 바로 뚫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주요 고지가 이제 수암산, 그다음에 숫대미해산, 그다음에 유확산, 이 이제 가파른 경사와 병풍을 비롯한 행경실 능선으로 되어 있고요. 당시에 이제 8월 당시에 그 기상은 30년 만에 가뭄과 무더운 날씨. 그러니까 대구가 또 유독 더울 때는 엄청 덥잖아요. 그러니까 37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 미군들이 이제 이게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기후에 적응하지 못해서 그런 상황에서 이 다부동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치열한 그런 다부동 전투가 되는데 구국 3대 전투 중에 한 곳이죠. 장진호, 여러분 잘 아시면 장진호 전투, 그 미 해병 1사단 4,000명의 사상멸을 내면 발생하고 동사고 1,300명 하면서 중공군을 저지하면서 국군 및 탈북민 10만 명을 그 흥남 철수를 하는 거죠. 그죠? 우리 영화 보면 국제시장에서 흥남 철수하는 그런 장면들이 보이는 게 장진호 전투고, 두 번째가 이제 다부동 전투,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되는 거죠. 그렇게 세 개의 축으로 전투했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다부동 전투가 무너졌다면 아마 대한민국은 아마 지금 북한 빨간 나라로 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부동 전투의 단계들을 보면 1단계 때는 뭐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주 저항선을 303고지에서 328고지의 숫대미와 유악산까지 이 지연전을 하면서
이 1사단이 이제 쭉 지연합니다. 그래서 상주 락정리 일대에서 적 2개 대대 저지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저지하고 8월 거의 11일 정도 10일간의 그 이 1사단이 같이 저지를 합니다. 그다음 2단계는 8월 13일부터 8월 30일까지 주 저항선이 공방전을 하는데 1사단이 주 저항선에 3개 연대를 배치해서 백병정으로 북한군을 저지하면서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여기 뺏겼다가 뺏었다가 하는 엄청난 치열하게 반격을 하게 됩니다. 계속 뺏겼다가 또 뺏었다가 이런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 1기 병사단이 이제 이 174고지와 180고지의 도둑산 방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 반격을 하기 시작하고 그 북한군 1개 대대에 의해 점령이 됩니다. 그래서 미 7기 병 연대와 같이 이제 한국군이 연대를 해서 전선에서 총 반격을 개시하면서 이제 9월 20일 날 대구, 김천, 대전 축선을 따라 북으로 진격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이 하면서 같이 이제 북진하는 그런 형태의 이 다부동 전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부동 전투에서도 이 백승엽 장군의 그 또 명언이 하나 나오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8월 20일에 그 미 72연대가 좌측 능선을 엄호하던 국군 11연대 1대대가 고지를 탈취당하고 다부동 쪽으로 후퇴한다는 보고가 들어오면서 미 8군으로부터 한국군은 도대체 싸울 의지가 있느냐 하는 질책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청면이 뚫린 미 20년대는 그 테러가 차단되기 전에 후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거죠. 그래서 다부동이 뚫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쪽 그 대구 모든 것들이 다 적들의 수중에 떨어지기 때문에 미군은 최대한 부산 쪽에 가까운 데이비슨 라인으로 철수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승엽 장군이 미 27년 대장에게 기다려달라, 내가 직접 그 현장을 고지에 가보겠다, 무슨 일인지 하고 말하면서 현장에 달려가는데 그때 우리 군 2대대가 뿔뿔이 흩어져 후퇴하고 있었고 장병들이 계속된 주야 격전으로 지친 데다가 보급이 끊겨 이틀째 물하고 못 마셨던 것이 아마 그 얘기였던 것이 그런 이유로 병사들이 버티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그랬을 때 백승엽 장군이 우리에게 이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 여기가 급파되면 나라가 망하고 우리들에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대한민국이 멸망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은 모두 같다. 보라, 우리를 돕기 위해 지구 저쪽에서 온 미군이 저 아래 골짜기에서 싸우고 있지 않는가. 그들을 버리고 우리만 살겠다고 하는 것은 대한의 남아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내가 선두에 서겠다. 내가 물러서면 너희들이 나를 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믿고 앞으로 나가서 싸우자라고 이제 백승엽 장군이 이제 병사들을 이렇게 독려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자신이 직접 돌격 명령을 내리고 자신이 선두에 서서 병사들과 함성으로 골짜기를 진동하면서 그 이대대는 삽시간에 488 고지를 재탈환하는 그런 전가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까 말씀드렸던 백승엽 장군이 권총을 들고 보통 사단장이 이렇게 권총을 들고 앞에 나서서 싸우는 일은 없거든요. 근데 이 백승엽 장군은 그렇게 싸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사단장이 돌격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몇 사단장이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 그 해군의 아버지라는 손은일 제독이 본도 사단장급이었기 때문에 진격했고 그다음에 그 루즈벨트 3세가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최전선에서 싸우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 그거 외에는 뭐 그렇게 사단장이 직접 이렇게 권총을 들고 앞에서 직접 진군하는 그런 상황은 없었다라는 것이 바로 그러면서 이 백승엽 장군에 대한 신뢰가 병사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병사들이 이 백승엽 장군을 믿고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이렇게 이 그 다부동 전투를 버텨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월에 다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다시 이제 북진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10월 1일을 한번 그 국군의 날로 정한 사연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우리가 북진을 막 했잖아요. 근데 메가더 장군이 38선은 단 한 명의 군사도 넘어가지 말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넘을 수 없다라고 딱 말을 한 거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저번에 제가 한번 이승만 대통령 할 때 말씀드렸지만 38선은 미국이 만든 것이 아닌가. 그리고 북한에 의해서 깨졌다. 뭐 다시 존중하자는 거 아니니까 38선을 무조건 북진해라.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계속 그렇게 얘기했고 정일권 그 참모총장은 이 중간에 껴 있는 거죠. 메가더 입장과 그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의 입장에서 중간에서 이 고민하고 있을 때 그 미 8군 사령관 워커 장군에게 제 23년대 상황을 설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38선에 갔는데 600야드의 앞에서 아군이 이제 상대와 대치하고 있는데 이 피할 공간이 없었던 거죠. 600. 그래서 후퇴를 해야 되냐 아니면 전진을 해야 되냐 이런 상황에서 그 빨리 이제 그 명령을 내려달라 하달을 해달라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이제 그 정일구 장군이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이제 그 미 8군 사령관 워커 장군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600야드를 후퇴를 명하면 아군의 사기가 떨어지고 반면에 의기소침해 있는 적을 소생시킬 수 있다. 또 군인으로서 적전에서 후퇴하라고 명령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노출되어 있는 국군 제23년대를 안전히 깨하기 위해 600야드를 전진을 하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워커 사령관은 뭐 곤란한 입장이죠. 왜냐하면 메가더 장군이 아무도 넘어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계속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장병들의 생명에 관한 문제다. 후퇴하면 전진하는 것보다 희생이 더 많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자. 그래서 그 워커 장군이 이것은 정치적인 필요성으로부터 생긴 문제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순전히 전술적인 행동이라는 차원에서 인가하겠다 하고 승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바로 600야드 전진을 명합니다. 그래서 23년대가 10월 1일 10시경에 적의 진지를 점령하는 그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점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정순 대령이 38선 돌파에 성공했던 것이 바로 이런 10월 1일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정한 것이 바로 이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10월 1일을 우리가 국군의 날로 하는데 국군의 날도 보면 이게 좌파적인 정권이 들어서고 대통령이 들었으면 국군의 날이 허지부지하는 날이 되고 또 이 보수 정권이 자면 국군의 날은 또 부각시키는 그런 일정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38선이 10월 1일에 바로 이제 거기서 바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고 19일에 저 그 원산을 넘어서 평양까지 올라갔던 그 우리나라 군인들이 있었죠. 자, 38선 돌파와 북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막 그 일어나는데 평양에 이 38선을 돌파하고 막 북진해서 많은 이제 계속 그 승승장구하면서 끝까지 저렇게 밀고 올라갈 때 이제 여기에 이제 평양에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울을 누가 먼저 점령하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평양을 미군이 먼저 점령하냐 우리나라가 먼저 점령하냐 이런 그런 순위의 싸움에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평양 일본의 입성의 경쟁이 붙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그 백성엽 장군이 얘기합니다. 평양 점령은 적의 남침일의 국군의 비원이다. 평양 1번 입성을 놓고 국군 제1사단과 미 제1, 2기병대 기병사단은 자존심을 건 일대 경쟁을 벌여야 했다. 그래서 국군 제1사단은 차량을 50대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북이라고 하면서 그 미 제1, 2기병사단은 1000대를 보유한 토끼의 경주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백성엽 장군의 또 뛰어난 그 활약을 보이는데 백성엽 장군이 또 이 출신이 이 평양 이쪽 부근이기 때문에 이쪽 지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미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산세가 원체 험하기 때문에 산에 대한 적응력도 없고 그 길도 잘 모르기 때문에 백성엽 장군이 계속
제1기병대 사단들한테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평양에 공략하는데 주공 부대는 미군 제1기병 사단에다 계속 미국 쪽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안 된다. 우리가 백성엽 장군은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의 비원이다. 라면서 계속 이제 그 미군 측에다가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 이승만 대통령도 계속 정년 후 북한의 대한민국 통치하에 두는 것을 계속 그 점령을 해야 된다. 우리가 먼저 입성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미군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그 평양을 자신의 그 점령 군정을 시행할 방침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군의 그 평양 입성을 계속 반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군단장 밀번 군단장이 이 백승엽 사단장한테 이 차량이 몇 대냐 자꾸 이제 미국의 이런 군사적인 그것을 자꾸 어필하면서 이제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 백승엽 사단장은 물러서지 않고 보백만으로 가장 먼저 돌진해 보이겠다. 차량화가 된 사단일지라도 적의 저항을 받으면 병사의 발로 싸울 수밖에 없지 않느냐. 북으로 올라갈수록 산은 험해진다. 한국군 병사는 산에 익숙하고 따라서 미군보다 속도가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잠자지 않고 하루 24시간 계속 쳐 올라가면 적의 저항이 가장 강할 것으로 보이는 경의본도, 그러니까 빨리 보다 더 빨리 돌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실제적으로 백승엽 장군 그 1사단은 24시간 잠을 자지 않고 돌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같이 이제 명령을 받고 준비했던 24단이 그 자신들은 24시간 못 한다. 잠을 안 자고 어떻게 가냐. 자기는 자겠다. 그러면 너네는 자라. 너네는 자고 우리는 갈 테니까 너네가 따라와라. 그러면 낮에는 미군이 추월해서 따라오고 밤에는 한국군이 계속 잠 안 자고 계속 진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평양으로 진격을 해서 입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또 이 전적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량이 1000대인 차량과 50대에 보유한 차량과 게임이 안 되는잖아요. 근데 이런 왜냐면 이 상황이 왜냐면 그 메가더 장군 입장에서는 빨리 그 점령을 하고 빨리 밀고 올라가야 압록강 정선까지 가야 중공군이나 그 소련군이 내려오지 못하게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속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속도를 내야 되면 당연히 차가 많은 미군이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그것을 백성엽 그 장군은 본인의 그 24시간 잠자지 않고 그것을 가는 그런 투지를 보였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 모든 군인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백성엽 장군이 이러면서 이제 각 그 장군들과 이런 것들을 이제 소통하게 되면서 이런 그 평양 1번 입성의 경쟁에 성공하게 되는 그런 또 정점을 찍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백승엽 장군의 또 하나가 뭐냐면 빨치산 토벌입니다. 빨치산 정말 그 우리나라 그 남아있던 그 남도당 무리와 그다음에 그 남아있던 북한군 계례들이 빨치산을 해서 완전히 뭐 게릴라 전투에서 엄청 우리 민가와 그다음에 군인들을 계속 괴롭혀 왔고, 그것을 이제 그래서 이 빨치산 토벌에 이 백승엽 그 장군을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개의 정규 사단과 1개 사단 규모의 예비 부대, 그다음에 전투 경찰 3개 연대를 통솔하게 하는 지휘하는 사령관으로 이제 빨치산 토벌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벌 작전은 대게릴라전으로서 세계적인 수준이었다고 자부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작전은 세계적인 규범이 될 만했고 마구잡이 살살을 자제하고 선무 공작을 최대한 펼쳐 빨치산을 생포하는 데 주력했고 주민들에게 가능한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했다고 성과를 가시하면서 이 작전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높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 빨치산 토벌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들이 가져 있고, 왜냐하면 이 빨치산이 계속 있기 때문에 후방에서 계속 적군들이 이 내란을 선동하고 계속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처리를 해야
북한과 대치여도 좀 더 수월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그 백야전 전투 사령부를 이끌고 빨치산 토벌을 펼친 백선엽 장군에게 미 정부가 에어메달이라는 것을, 이 옆에 보시면 에어메달과 상장을 수여하게 되는데, 표창장을 수여하는데, 이게 뭐냐면 피격 위협이 있는 적 상공으로 들어가 작전을 20회 이상 펼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백장군은 뭐 여기에 도착하면서 매일 하루가 뭐 참모진들과 작전을 회의하고 그다음 바로 비행기 타고 이런 적진들을 돌아다니는, 그래서 그 매일 오전과 오후에 한 차례씩 그 L-19 세스나나 경비행기를 타고 작전을 지휘했다는 거죠. 그 이 에어 메달 수상자로는 조지 H.W.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그다음에 걸프전을 이끈 노먼 슈워츠코프 장관하고 해군 조종사 출신의 존 맥케인 상원의원 등이 이 상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선엽 장군은 그 회의가 끝나면 무조건 비행기 타고 적지에 들어가서 그것을 했다는 거죠. 거의 뭐 40회 이상 이 상공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놀라운 그 작전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엄청난 이 빨치산 토벌에 많은 그런 성과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이제 다시 대한민국 현재로 보면, 이 대한민국 현 실정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의 백승엽 장군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지만 오히려 미국 쪽에서 더 높게 평가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보여주시면 미국에서 더 인정을 받게 되는, 그래서 진정한 전사다, 에이브럼스 그 한미 사령관은 그 백선 장군의 생일에 축하하면서 이렇게 와서 같이 사진도 찍고 한다는 거죠. 축하도 해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찍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진과 함께 이제 그런 뭐 트위터나 이런 SNS 올리는데, 한국의 국민적 영웅 백장군의 100번째 생일을 맞아 빌스 사령관과 함께 경의를 표한다라고 하면서 한미 동맹의 상징이 구호인 같이 갑시다를 영웅 표기로 영어로 하면서 영어로 We to Go라고 적어 올립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페이스북에 이를 공개하면서 백장군은 진정한 전사이자 지도자이며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주한미군 그 사령관이 바뀌면 제일 먼저 와서 백승엽 장군한테 인사를 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관례가 됐다는, 그 정도의 그 백승엽 장군의 그만큼 미국의 인지도가 높다는 거죠. 그 백승엽 장군은 같은 경우에는 뭐 1960년에 전역하고 나서도 외교관으로서, 교통부 장관으로서, 또 우리나라 최초의 화학 그 공장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 포항에 그 누구죠, 그 제철의 아버지인 박태준이죠. 그분이 하기 전에 이미 이분이 화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토대를 닦아놓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이렇게 그 해리스 대사가, 미 대사가 무릎을 꿇어가면서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6.25 전쟁 중 더글라스 맥아더 원수와 매튜 니즈웨이 육군 참모총장 등 미군 지휘관들과 친분을 쌓았고, 미국 전체에서도 그의 이름이 잘 알려졌고, 역대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에 취임하면 그에게 깍듯하게 전입 신고를 하는 게 관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2013년 그를 명예 미 8군 사령관으로 임명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만큼 미국에서는 백승엽 장군에 대해서 이렇게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사진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 이제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 연합 사령관이 이렇게 자세를 낮춰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낮춰서 낮은 자세로 상대방한테 이렇게 하는 행동은 거의 보기 쉽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우리 옆에 보면 우리 정경두 당시 국방부 장관은 전혀 비교가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미국 사령관, 한미 연합 사령관이 와서 이렇게 손수 허리를 90도로 꺾어가면서 친히 인사를 하고, 뭐 미 대사가 와서 이렇게 무릎 꿇어가면서 대화를, 눈높이를 맞춰서 대화를 하는 이런 것을 보면 정말 백승엽 장군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잊혀진 영웅이지만 미국에서는 정말 진정한 영웅으로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옛날에 왜 그 미국 대사가 피습돼서 이게 칼 자국 생겨났잖아요. 그 대사도 이 생일에 와서 했다는 거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미국 대사를 린치를 했다는 거는 미국을 테러했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인데도 그런데도 이렇게 백승엽 장군의 생일에 와서 축하 인사를 하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백승엽 장군에 대해서 사람들이 영웅으로 미국에서는 추앙하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주한미군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제국 식민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사는 게 지금 미제국 식민지 하에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미제국 식민지 하에 있다면 식민지라면 식민지에 있는 저 노장을 점령하고 있다고 하는 이 미국이 저렇게 낮춰서 저 사람들한 이 백성엽 장군한테 이렇게 우리나라 한국 사람도 이 정도까지 못할 정도로 낮은 자세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보면 진정 백승엽 장군은 진정한 영웅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미 제국이 우리나라 식민지를 점령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6.25 때 이분들이 피 흘려서 그 낙동산 정선을 방어를 했던 이 대한민국을 지금 대한민국이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자 이제 국방개혁이라는 것을 2.0을 내놓으면서 육군 1군과 3군을 해체하고 예하 군단 사단도 통합 전작권 한수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다음에 육군 2개 군단 6개 사단 해체 말은 인구 절벽에 대비해서 부대 구조 정예화로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육군의 최정예 20기계하 보병 사단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 20기계 하 보병 사단은 전 세계에서 날아주는 최강의 기병 보병 사단이거든요. 그것을 없앤다. 그 이유가 또 나옵니다. 그다음에 동부전선 핵심 전력을 날리는 육군 2사단 해체. 하천 주민들 뿔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페이스북에 3년 뒤엔 북한 육군 107만 명 유지하는데 한국은 38만 명으로 준다. 우리가 60만에서 70만이었거든요. 근데 그 한국 군인을 이렇게 줄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어디가 주냐면 자 이계 사단이 사라지는 국방백서인데요. 보면 6군단 그다음에 8군단이 사라집니다. 8군단은 저 속초 강릉 동해 쪽 라인이고요. 그다음에 6군단은 그 가운데 이제 중부 전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그 동해 라인이 다 사라져 버리면 동해에서 침투해 버리면 박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 5군단도 마찬가지로 이 중앙에서 막고 있다는 거. 그것 6군단을 없애버리는 그게 보면 그 20기보 24단이 다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1, 2, 3, 5, 6, 7, 8 군단이 있었는데 4군단은 원래 없거든요. 있는데 총 7개 군단이 있었지만 문정권 이후에 개편된 구성에서 2개 군단이 6, 8군단이 없애버렸다. 그래서 따라서 남아있는 군단은 1, 2, 3, 5, 7 군단뿐인 거죠. 군단 해체로 일부 부대는 근처 타 부대와 연계 작전이 어려운 채로 고립되고 전방에서 중부 전선을 지키는 백골 부대, 우리 백골 부대 잘 아시잖아요. 백골 부대가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우측에 그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그 1524738 있잖아요. 그 25가 이 25를 백골부대 저 마크가 저 백골부대 마크거든요. 삼각형에 그게 혼자서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2호 사단을 혼자서 만들어야 돼. 북한의 2호 사단을 혼자서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약 1대7의 싸움이 생성이 되는 거죠. 2군단과 3군단은 2군단과 5군단은 두 군단의 병력은 약 6만 5천에서 7만 명 정도 육박하는데 이 그 막대한 전력을 10,000명 내외인 사단급인 백골 부대가 이것을 막아야 한다는 거죠. 1대7의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왜 또 이렇게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한국의 백골 부대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대로 알려져 있다. 이 북한의 도발에 강력한 대응을 해왔기 때문인데 73년에 3사단의 박정희 장군이 사단장으로 부임할 당시 북한군이 철책 표지판 작업 중이던 아군을 향해 기습 사격을 가했는데 이로 아군 측은 수명의 사망 및 부상을 당했는데 곧장 박정희 장군은 북한을 사격에 폭격으로 맞대응하고 폭격으로 북한 측 초수를 박살낼 뿐만 아니라 그날 밤 박 장군은 사단 내 모든 트럭을 헤드라이트를 켜고 DMZ 한계선까지 북진하도록 했다는 거죠. 당시 북한은 전쟁이 일어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단에 있는 모든 트럭들을 라이트를 다 DMZ로 라이트를 쏘은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완전히 장난이 아니었던 거죠. 그만큼 이 박정희 장군이 우리 측 공격했을 때 백고불대가 그들을 완전히 그렇게 초토화를 무섭게 만들어놨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는 거꾸로 보복을 당하고 있는 시대가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탈북절의 말에 따르면 북측에서 백골부대를 가장 두려워한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백골부대에게 진빚을 갚기에 좋은 구조로 개편됐다라고 이제 중부전선에 고립된 백골부대를 포위할 수만큼 큰 공백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아예 뚫려버리는 거죠. 여기 이제 뭐 가평 뭐 저기 가평 육군단 저기 소속이 다 뚫려버리면 완전히 그냥 서울까지 그냥 바로 한 방에 쭉 내려올 수가 있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우측에 동해 쪽에서 또 치고 들어오면 막을 방법이 없고 위에서 2군단 5군단이 내려와 버리면 혼자 백골부대 혼자가 막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탱크를 앞세운 기계화 부대 4개 사단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24단 아까 최정예 기계화 사단이고 결전 부대에는 K1 전차, K2 전차, K21 장갑차까지 육군이 보유한 것으로 모든 종류의 기계화 장비를 가지고 있고 서부 지역의 고향 파주 일대를 방어하는 필승 부대 34단도 이 전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우수한 기계화 부대고 26단 그다음에 연천 일대를 지키던 미군 병력이 빠진 공백을 메워주는 중요한 기계화 부대였다라고 있는데 그게 다 또 그 8사단 우리가 잘 아는 오뚜기 부대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해체를 시켜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완전히 이 우리나라 최고의 그 기계화 사단을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보 전문가들은 그 서울과 수도권을 지키는데 이 기계화 부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없으면서 사라지면서 이것이 북한이 수도권에 장악하는데 더욱더 수월하게 되었다라고 분석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북한은 4군단에는 820 전차군단과 815 기계화 군단이 포함되어 있는데 서해 진영의 막대한 규모의 화력을 막아낼 우리 전방의 기계화 사단이 4개나 사라지면서 유사시 열세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기계화 사단이 다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아까 말했지만 세계 최고의 기계화 보병 사단이 있는데 이게 또 참 아이러니하게도 웃기는 부분이 왜 이 보통 이 20기계 사단이 11기계 사단으로 원래 11기계 사단이 20기계 사단으로 합체가 되었는데 20기계 사단이 11기계 사단으로 합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보면 광주 옛날에 5.18 때 광주 진압부대 괘씸죄 뭐 그런 것도 이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면 이 7기 군단은 뭐냐면 고착된 전선을 돌파해 북쪽으로 휴전선 철책을 뚫고 평양까지 직진하는 적진 돌파 초월 공격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기동전에 관한 것이며 방어 작전은 없는 거예요. 무조건 공격만 하는 7기동 군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공격군인 부대를 부대 경내 구호도 평양 입성을 상징하는 북진이라고 경례하는 그런 부대를 다 없애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 20기보 사단 그 7군단장은 이꼬르 사성장군 확정 코스로 되는 것이 바로 이곳인데 이곳을 핵심 전력인 20기가 보병을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군의 그
더 떨어뜨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0기보사 해체는 국방개혁 2.0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북한은 또 이렇게 국군훈련 비난하더니 대규모 동계훈련 개시하는, 그러니까 이 2015년 1월 북한군이 동계훈련 중 도하훈련하는 그런 모습들인 거죠. 이런 도하훈련을 하고 있다는 거죠, 북한은. 그러면서 이번 훈련의 기본 목적은 모든 군인이 어떤 시련 속에서 당과 운명을 같이 하는 수령 결사옹위를 전사로 준비시키는 데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나라 그 군대가 무너져 가고 있는 실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가장 세계적인 그 기계와 그다음에 사단들을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 내륙으로 내려오는 중앙을 완전히 텅텅 비워놓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군대는 또 이렇게 동성애 금지 군행법을 내고 군대 내 성수자 임금을 침해한다. 그래서 군인 성적 지향, 복무 수행과 관계없다는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 이게 도대체 내무반인지 도대체 뭐 그냥 어디 동네 그런 곳인지 전원이 누워서 핸드폰을 하고 있고, 군대에서 이런 것은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만큼 우리나라 그 군대가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이거 보면 백승열 장군 생일 파티 때 국민을 대하는 참석자들인데 저 뒤에 이제 빨간 걸로 쳤죠. 저분이 누구냐면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입니다. 뭐하고 하고 있냐면 국회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어요. 외국인이. 근데 우측에 우리나라 대통령 그다음에 총리가 국회에 대한, 다른 분들은 국회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안 하고 있네요. 왜 이것을 안 하는지는 뭐 본인들이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 남친이 아니라 대통령들의 망언을 한번 들어보면 김대중 대통령 6.25는 실패한 통일 전쟁이다. 그 언제 얘기했냐? 국군의 날 행사 때 연설로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은 너무 많아요. 6.25 전쟁은 내전이다. 북한은 패전 당사자가 아니다. 그다음에 6.25 전쟁의 모의에 가담하고 개입한 마오쩌둥을 존경한다. 그것도 우리 어떤 문 씨랑 닮았네요. CCTV에 나가서 인터뷰 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한국에서도 공산당이 허용될 때라야 비로소 완전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다음에 미국 안 갔다고 반미주의냐? 반미면 또 어떠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용산 미군 기지는 침략의 상징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했던 시대다. 대한민국 건국사에 대해서. 그다음에 우리의 근현대사는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하는 굴절을 겪었다. 그다음에 반미특위 역사를 ignore하면 피가 거꾸로 돈다라고 얘기한답니다. 김구 선생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근현대사에서 존경할 만한 사람은 왜 패배자밖에 없는가? 그다음에 한국은 미국을 등에 업은 자본주의 분열 세력이 세웠다.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것은 역사에서 분열 세력이 승리했다는 사실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참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내전이면서 국제전이다. 그다음에 반만년 역사의 남한과 북한은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 침략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 그다음에 캄보디아의 내전 극복에 지혜를 한국에 나누어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건국됐다고 하는 주장은 헌법에 반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토성을 없애는 북한을 욕하는 이적행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망언들을 하는데 그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유견 남침에 관한 질문에 규정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니영희 한양대 명예교수는 6.25를 전후로 진정한 애국자들과 양심적 지도자들은 남한을 버리고 북으로 갔다. 이북에서는 새 나라 건설을 위해서 세수를 새 부대에 담는 민족 정기가 넘치는데 같은 시각 남한은 썩은 수를 낡은 부대에 그대로 담고 있는 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미국이야말로 악의 제국이며
부시 행정부의 집권 세력이야말로 악의 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항석영은 김일성은 을지문덕 이순신 세종대왕 같은 위인이다라고 이렇게 어이하게 얘기하고요. 강인한 목사는 전 우리 민족 유교 당시 메가더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양키의 식민지 지배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목사란 이름을 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정현 신부는 한국민은 인간백전 주한민국을 반드시 한국 재판대에 세우고 한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대한민국이 이런 사람들이 정말 우리나라는 너무나 자유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북한을 옹호하는 말들을 해도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아까 이 목사가 안 목사라는 사람이 그 인천에 있는 메가더 동상을 불지르고 그것도 2번이나 결국은 그래서 구속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이 백승엽 장군을 갖고 과거에 일본군에 있을 때 간도 특설대에 속해 있다고 해서 그들을 친일파라고 하고 대한민국의 영웅이라고 얘기하면 친일파라서 그 영웅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백승엽 장군을 우리나라 최초의 원수로 등재하기 위해 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재를 못하게 막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면서 이 정부는 적폐를 외치는 정부의 인사들은 청문회에서 사회주의 정책이 필요하다. 나는 사회주의다. 동시에 자유민주주의다. 그러니까 자기는 사회주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다음에 지금 현 법무장관이 추미애 법무장관은 헨리 조지가 살아있다면 토지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고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 방식을 지지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토지 국유화를 외치고 또 그 중국 공산당 대회에 우리나라 그 여당인 실세가 가서 참석을 했다는 것 자체도 희한한 상황인 거죠. 이런 사람들이 백승엽 장군을 친일파다라고 몰아가고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는 자유대한민국 유지할 수 있게끔 그들의 피땀 흘리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오로지 친일파라는 거에 대한 것만으로 내세워서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깎아내고 우리의 그 잊혀진 영웅들을 자꾸 더 잊혀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될 대한민국의 영웅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분들 중에 한 분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백승엽 장군이 과거에 물론 뭐 일본군 조선인으로서 조선인을 잡아들이고 근데 그게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독립군만 잡아들인 건 아닙니다. 그게 빨갱이들도 있었고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토벌하기 위해서 그들이 또 김일성의 그 기록에 보면 과거의 기록에 보면 그 만주 시절에 양민들의 약탈하고 갈취하고 살인하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김일성 쪽에서 더 많았다는 거죠. 그들을 어떻게 보면 또 처단하는 그런 한 부분에 일조했다는 부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조선인이 조선인을 죽이고 했다는 거, 잡아들였다는 부분들은 분명히 백승엽 장군이 갖고 갈 본인이 그 사죄하고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맞지만 또한 대한민국 영웅으로서도 당연히 추앙받아야 된다는 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사도 사울과 바울 보면 사도행전 8장 3절에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일 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들이고 그들을 죽이고 그래서 감옥에 넘기는 그런 사울이었다면 9장의 19절과 22절은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 그 유대인들을 새롭게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이방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울 때와 바울 때는 또 이게 분명히 회심이 필요한 거고 회개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서
현재 히시메 때 그 달을 다시 과거의 틀만 묶여 있는 것 또한 그것 또한 문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이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